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공급 부족은 아니지만 다음 달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 정말 부족한지 정부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오랜만에 열어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심상치 않다 그러는데 윤재 팀장님, 지금 서울 아파트 중심 많이 오른다는데 좀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상황이? 예, 뭐 데이터로 보시면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시세를 조사하는 기관이 저희 부동산 114를 포함해서 크게 세 곳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기반해서 한번 보시면 예. 부동산 원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 올랐고요. 예. 가장 최근에는 0.28% 주간 단위로 올랐습니다. 이걸 1개월을 누적을 해보면 1% 이상의 사실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월간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4개월 연속 올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보시면 9주 연속으로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주간 단위로 0.17% 올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폭이고요. 저희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6주 연속으로 올랐고 예. 금주 같은 경우는 0.05% 올랐습니다만 이것도 3년 내로는 가장 높은 주간 단위의 상승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조사와 관련된 3사 기관들이 사실은 상승폭을 완만하게 가지고 가는 상황이 아니고 예.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래량이 사실상 폭증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의 이 상승세는 결과적으로는 서울 쪽에서 시작은 됐습니다만 예. 수도권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문 소장은 현장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계시는데 이게 뭐 좀 과열이다, 아니면 뭐 위험한 상황이다,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우려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서울로 국한해서 본다라면 상당히 좀 과열되는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수도권 부동산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어떠한 이제 우려의 말씀도 남겼지만, 지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가격 상승 속에 있는 어떠한 조금 더 추가로 상승될 거야라는 기대 심리하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불안 심리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많이 했죠. 네.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 속도에 맞춰서 이제 거래량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 가격도 뛰게 되는 어떠한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상승 작용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지금 이제 현재 이 주택 가격이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우려하듯이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정책 금리라든지 이런 자금이 풀리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DSR2라든지 이런 거를 9월까지 이제 연기하면서 어떤 시중에 이제 좀 더 규제보다는 완화되는 국면들이 좀 더 이렇게 국면을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 되느냐의 어떤 그 두 국면이 조금 이제 대립되는 가운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방은 전혀 집값 오름세가 아니죠? 지금? 지방은 오히려 이제 하락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미분양이라든지 중공업 미분양 주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과는 달리 이제 서울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주택 가격의 풍선 효과라든지 이렇게 이어져서 랠리로 이어지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에 의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일맥상통한데, 수도권, 서울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열은 아니다. 혹시 너무 좀 시장을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 과열을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올해가 아니고 내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되는 지금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을 돌아보시면 역사상 거래가 가장 적은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라고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누적된 매물량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올해 이제 3월부터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네. 이 매물들이 이제 해소되고 있는 거죠. 쌓여있던 물건들이. 근데 이게 2년 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소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내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이제 가격이 고점을 찍고 2년 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2021년의 가격을 3년째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혹은 여전히 빠져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 3년만 보시면 물가 상승폭도 반영을 못하는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물건을 이제 소화하는 거래량이 이제 막 늘어나서 그동안 쌓여있던 물건들을 해소하는 과정은 과열이다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네. 이제 과열을 얘기를 하려면 이 물건들이 소진된 다음 내년 정도 됐을 때 이 국면이 지속이 되면 이제 신축 공급도 잘 안 되는데 물건 나와 있는 물건도 부족해지는 현상이 되면서 과열이 되는 겁니다. 내년을 혹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의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지금 2020년 수준까지 거래량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 정도 되면 매물이 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수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수자는 가장 싸게 사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 저렴한 물건들을 사려고 하죠. 반면에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내년 정도 됐을 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변질이 되면 가장 비싸게 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격 진폭이 더 커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 그러면 앞으로 좀 공급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지금 부족하다. 앞으로 제대로 공급이 지금 안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인데 정부는 또 그렇게 공급 부족 심각하지 않다. 입주 물량이라거나 착공 물량을 보면 심각하지 않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괴리가 큰 거죠?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착공됐냐 이 판단 시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결과치나 어떤 공급되는 양이 이제 조금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열은 아니다. 아니다. 전국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전혀 과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서울로 놓고 본다라면 서울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서울은. 그러니까 이제 이 워딩에 뭐가 없냐면 서울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과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다라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마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뭐 공급되는 양이 있고 3기 신도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급이 되면 공급량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과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까지 이제 본다라면 물론 특례 모기지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정책 자금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전세가 사기 문제도 이런 것들도 불거지고 그러면서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빌라 포비아 때문에 빌라에서 이제 세를 사시던 분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그래도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서울에서 이제 몰려졌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풍기 현상이 이제 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MZ 세대들의 어떤 신축 주택의 선호 문제로 인해 갖고서 이 서울의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어떤 그런 국면이 있다라면 그런 국면을 좀 단계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은 이렇다라고 발표가 되면 정부 발표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3기 신도시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공급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국민들은 좀 안심하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다시 과열의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은데요.
추가적인 발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 다음 달에. 이번에는 현재 과열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20몇만 호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시청자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러네요. 과연 뭐를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뭘 준비하는지는 조금 후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우선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뭐 기준 지표가 있잖아요. 입주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이라든지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정확하게 시장에서 보는 것, 정부가 생각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보통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네.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공은 사실은 실질적인 이제 물량은 아니죠. 착공은 예, 네. 실제 입주를 해야 그게 실물로서의 이제 값어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착공은 정부가 그런데 올해 많이 늘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있어요? 그러냐면 네.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 예. 작년에 이제 착공이 70% 급감했습니다. 아, 작년에 예. 너무 적었다. 그러면 올해 이제 5월까지의 누적을 작년치와 비교하게 되면 예. 뭐 기저 효과 같은 거죠. 좀 늘어나고 60% 이상 늘었다고 그러던데 기저 효과 때문이다.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장기 평균으로 보게 되면 작년과 올해는 여전히 착공이 적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발표 자료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5월까지 누적해서 착공한 부분들이 한 10,000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연간 한 지금 3만 호냐, 4만 호냐, 많으냐, 적냐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5월까지 10,000 호 정도 착공을 했으면 연간 누적을 해봐야 2만 호가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입주, 3년 뒤에 이제 공사기간에 의해서 입주하면 사실 많은 게 아닌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해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올해와 내년 정도에서 사실은 물량이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평가되진 않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언제 발생되냐면 작년부터 이 착공이 안 된 부분들은 향후 2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는데 네. 이게 한 2026년부터 사실은 크게 축소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2026년.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2024년이니까 이 준공되는 물량과 가장 민감한 시장은 전월세 시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냐 예. 이 부분인데 지금 수요자가 이제 조급한 이유는 딱 2가지 정도로 귀결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공사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신축 분양가가 비싸다. 분양가 이 비싸다. 관점인데 이게 2년 내로 가격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낮아질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가격을 전망할 때 이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같이 보는 건데 예. 결과적으로 2026년까지 물량이 지금 부족한 국면들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 때문에 수요자가 급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두고도 정부가 발표한 것 올해 38,000 가구, 37,800 가구던데 R114는 조금 그게 아니다, 좀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요. 예. 왜? 뭐 기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일단 저희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일반 계약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입주 일자가 확정이 됩니다. 반면에 정부에서 이제 추산하는 형태들은 예를 들어서 모집 공고를 안 한 후분양을 포함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세권 청년 임대, 청년 안심주택으로 이름이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예. 이 부분도 사실은 후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척도로서 정확하냐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저희가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후분양 물량들은 모집 공고를 강남에서 안 한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추산한 것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맞는 사실이고요. 예. 다만 역세권 청년 임대와 관련된 이 물량들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형태의 입주 물량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는 상황이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공급 부족과 정부가 생각하는 조금 이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되지가 않는데 늘 정부가 지금 내놓는 게 3기 신도시의 충분한 공급입니다. 집값이 모자란다고 할 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싼 값의 공공분양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단골 메뉴잖아요. 이거 외에는
잘 안 보여요, 대책이. 근데 이 대책에 대한 이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책? 3기 신도시 공급은 어찌됐든 현재 단계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공급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히 이제 공급과 관련돼 있는 아젠다를 다룰 때에는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데 일관성. 현 정부에서도 보여준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주택 경기가 최근에 한 아파트 가격이 한 30% 정도 빠지면서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민간과 공공이 있는데 예. 공공은 이제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하지만 또 공공 분양주택도 공급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공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주택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관성이 있게 공급해 준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약간 타오를 때 공급 부족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급 분야를 감소시킨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민간 영역에서는 사업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 공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민간은 항상 사업성에 따라서 공급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공공에서는 그 부족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꾸준하게 공급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 논란이 이제 부족하지 않은데 어쨌든 주택 경기가 조금만 과열이 된다든지 주택 경기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면 항상 우리 시장에서 나오는 게 공급 부족 논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항상 잘 아시겠지만 비탄력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요를 요구한다 그래도 지금 당장 뭐 집을 뚝딱뚝딱 찍어갖고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대책에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항상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더 해주지 않는다라면 지금 막 서울은 지금 과열이 돼갖고서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전세가가 더 폭등할 거냐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우리는 2027년 이후에 2029년에 20만 원 공급할 거야. 3기 신도시 그렇죠. 중심으로 서울에서 조금 먼 곳에.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이제 더 우리 시청자분들을 불안하게 만든 게 뭐냐면 사전청약제도도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전청약에 의해서 뭐 취소된 일부 지역도 있을 거고 또 사전청약에 기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 그런 문제가 지금 좀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의 공급 역할을 중심을 말씀해 주셨고 역시 또 공급의 이제 민간인데 민간은 서울의 경우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또 마땅치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이 주택 공급은 좀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제도 쪽에서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사실은 현 정부에서 1기 신도시도 사실은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듯이 올해 이제 연말까지 선도지구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심지 쪽에서의 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량, 공급되는 물량의 한 90%가 정비 사업 쪽에서 나오는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는 계속 활성화하고 있었죠. 다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제도에 있냐 하면 제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도가 아니고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에. 시장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사비와 관련된 갈등이 조합원, 사업 주체에 해당되는 시행하는 조합 쪽의 땅 주인들의 분담금 이슈로 연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웬만한 지역들은 지금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분담금만 최소 수억 원 정도가 수억원씩 내야 된다. 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이 정비 사업을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구역 지정을 하고 나서 실제 준공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7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담금에 대한 가뜩이나 최근 2년 사이에서는 가격도 하락 추세였는데 조합원들이 이 부분들을 흔쾌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그 승계가 돼서 그 입주할 때 프리미엄까지 반영되는 밑그림이 보이질 않으니까 예. 이 사업의 주체부터 흔들리니까 시공사도 흔들리고 사실은 제도 쪽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던 예. 서울시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비 사업이 안 되는 거를 제도 개선 측면에서 뭔가 하겠다는 게 정부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하겠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근데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충돌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역할을 어떻게 기능 강화를 할 것이며 이해가 상충됐을 때 문제 해결을 얼만큼 빠르고 시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속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어떻게 봤을 때는 많이 식었는데 그 식은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MZ 세대의 어떠한 그 금융 지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금융 뭐냐면, 지식이 높아진 것과 이건 왜 그러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말하기를 아파트는 금융 상품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금융 상품화됐을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금융의 어떠한 이론에 해박하신 분들이 접근성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비 부모를 비롯한 약간의 한 저기 구세대들이 이제 어떤 재산 증식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MZ 세대에서 이제 9세대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목을 메고 있다가 10년, 15년을 후딱 버리신 분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재건축 재개발은 나중에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를 신규로 들어갈 때 내가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재건축 시간적으로도 재개발을 낫고. 기대하고 그렇죠. 사진 않는 MZ 세대 그런 성향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들어갈 때 사면 다소 좀 집값이 비싸지더라도 그거는 금융과 관련돼 있는 이자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충분히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의 신축붐하고 매칭이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제도 개선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해 상충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추가 분담금 문제, 그다음에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과 비대위 간의 소송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에 공사비 추가 분담이라든지 공사비 증가에 따르는 사업성 악화, 수지 악화의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한 안이 좀 나와줘야 그게 제도 개선과 직결이 되는 거지. 자, 안전진단 풀었어. 신도시 노도시특별법을 해갖고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1.5배 올려줄 거야. 뭐 해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이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그 사업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도 개선에 따르는 시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금 한 가지씩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내놓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한 가지씩 내다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비전이 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도 조금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선 이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빵처럼 바로 구워낼 수는 없으니까 집을 조금 단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지난 정부에서 이미 250만 호 공급 계획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현재 정부 들어서 270만 호 플러스 알파 발표했었죠.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정부 이제 시작과 동시에. 근데 그런 계획들이 원래 이제 조기 대응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은 뭐 빵이 아니니까 이 공급이라는 부분들을 적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던 중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급등락을 한다는 겁니다. 수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2년을 보게 되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사실은 의사결정을 다 뒤로 미룬 거지 않습니까? 뒤로 미루다 보면 이렇게 이제 3년 차가 됐을 때 갑자기 수요가 어디선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잠재돼 있던 수요들이.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항상 이제 지난 정부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실수하는 건 안 되겠다. 수요 억제 일변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일반적인 세금 규제, 더 사지 말라. 혹은 대출 규제, 혹은 규제 지역 확대, 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런 식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는
그쪽이 더 편하니까 좀 예. 더 빠르게 그 응축된 그 수요들을 좀 더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만 이게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네. 부작용이 상당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서울 쪽이 계속 과열되다 보면 서울 전역이 이제 규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세금, 대출, 정비 사업들이 패키지로 규제 사항으로 묶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공급이 더 안 되는 이슈에 봉착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그게 경기 인천권역이 그 과열이 확산되는 트리거가 됩니다. 서울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상황이 네. 그걸 이제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목도를 했는데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부작용과 진통이 유발된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공급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자, 정부가 이제 8월에 뭔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게 수요 억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공급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습니다, 정부가. 혹시 어떤 걸 구성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발표한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5년으로 쪼개면은 공급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공급량이 주택 시장의 부침에 의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주택량의 한 70% 정도만 공급이 돼도 주택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순간순간에 이제 수요 급증에 의해서 공급 부족 논란이 되는 거는 네.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 입안이 필요한데 또 23만 6천 호를 이렇게 해서 공급하고 한다라 그러면 이제 혼선이 오는 게 뭐냐면 정부가 그러면 270만 호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라는 거는 안 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발표 원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정부가 270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어디까지가 공급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그 공급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면 좀 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좀 1%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런 디테일에 좀 있거든요. 네. 참 이제 8월 달에 내놓은 대책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시장 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지. 아까 공급 측면에 결국은 대책이 필요하다. 수요는 부작용, 수요 억제는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그 공급 측면이라는 게 혹시 우리 임 팀장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대부분 지금 신축 공급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정부가 조기 대응 차원에서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 차원에서 도심지 쪽에서의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사실은 완화했었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이런 이제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은 이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을 빼내면서 최대한 빨리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최대한 리모델링 이런 형태들로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신축 물건도 필요합니다만 구축 물건들에서의 회전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전율.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쪽에서의 회전율인데 이게 결국 세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세금. 근데 우리가 지금 세제 개편을 최근 2년 동안 거의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구축 물건들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사실은 계속 유예하고 있었거든요. 다주택자 중과세를 좀 완화를 확실하게 해서 뭔가 기존 물량들, 주축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과 퇴로 쪽을 같이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전이 좋도록.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값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공급 대책 원활하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